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산물 품질관리사 2차 그중에 수확 후 품질 관리 기술을 함께하게 될 이영복입니다. 지금 1회 시험이 끝나고 이번 2회차 시험이죠. 그래서 1회 시험 때 이 출제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기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게들 준비하셨었는데 일단 2회에서 1회에 기본적인 출제 방향이라든가 기출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1회 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 지금 그 품질관리법상 시행령에 2차 시험 범위가 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인력관리공단에서 뭐 공지 하나 띄우고 시험 범위를 굉장히 많이 확대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 1회 합격자가 상당수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시험 범위로 공지되어 있는 법에서 지정되어 있는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약 20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 1회 합격자들이 굉장히 적었고 역시 지금 올해 2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시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막연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시험은 주관식이죠. 어떤 그 단답형 문제하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실제 그 1차 시험과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1차하고 같이 공부했을 경우에는 이 2차에 실패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이 뭐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이런 형태의 시험이다 보니까 눈에 익은 애들 또는 처음 본 것 같은 애들을 답으로 고르면 쉽게 문제가 풀렸었는데 2차는 그게 아니에요. 2차는요 실제 정확히 쓰셔야만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외우지 않으면 답 쓰기가 굉장히 곤란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재입니다. 이 교재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간다. 요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1년 내에 그 책만 달달 외운다. 이러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뭐 몇 달 준비해서 이걸 통째로 다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답을 정확히 쓰겠다. 이건 좀 무리한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이십시오. 특히나 그 어떤 교재가 됐든지 한 권을 선정했으면 그 교재를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고요. 이 자료를 많이 늘리시거나 아니면 책을 여러 권 보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투자한 시간은 많은데 오히려 점수는 안 나온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여가는 작업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100점 만점 다 맞겠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시고 가는 게 좋습니다. 목표 점수 한 70점 정도 잡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시험장에 가서 아는 문제만 정확히 쓰고 실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지 이걸 내가 통째로 다 외우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한 번에 합격하시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강의 역시 그런 식으로 그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양은 많고 출제 확률이 낮을 것 같다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도 과감히 버리고 가시고요. 대신 출제가 될 만한 특히나 수학 후 관리라는 이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분야가 넓습니다. 어찌 보면 그 1차 때 보셨던 수산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수산 가공 그리고 뭐 저장 쪽에 가면 냉동, 냉장의 설비 그리고 뭐 포장 같은 포장 재료학 여러 분야가 한꺼번에 조합되어 있는 과목들이다 보니까 이 깊게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나오더라도 틀린다. 어차피 60점 맞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
등급 규격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답이 딱딱 떨어지는 과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우리 2차 과목의 구성을 보면 법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규격, 그 중에 이제 등급 규격, 뭐 표준 규격 해설이 있고 그 해설 안에 이 등급 규격과 포장 규격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포장 규격이라든가 이쪽은 이 답이 딱딱 떨어지는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 법 규정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정확하게 외워서 좀 고득점, 그리고 이렇게 분야는 넓은데 그 깊게 들어간 이런 부분들은 반타작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전을 잘 세우고 시작을 하십시오. 일단 우리 교재 내용 보겠습니다. 어획후 관리의 일반에서 이 수산업의 어획후 처리에 정의해서 책임 있는 어업이라든가 처리의 개념, 사실 이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번에 이 농산물의 수확후 처리와 수산물 어획후 처리의 비교, 요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죠. 농산과 수산, 요걸 조금 비교를 하고 가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두 개의 그 특징을 보면 이 수산의 품질 관리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이게 나오고 있어요. 같은 점 한번 보죠.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안전성, 경영 관리, 마케팅, 이런 것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농산이 됐든 수산이 됐든 이 수확 이후에 수확에서 소비까지, 수확에서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를 전부 다 우리가 수확 후 품질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하다 못해 우리가 그 어획 이후에 저장을 한다, 아니면 화로로 수송할 때는 화로차를 이용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품화한다 해서 소비자 손에 도달할 때까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뭐 세척도 하고 냉동, 냉장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수확 후 관리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되고 있어요. 다른 점의 가장 큰 특징은요, 농사는 농산물이라는 것 자체가 수확 이후에도 계속 살아서 생명활동을 진행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수산은 거의 대부분 활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죽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냉장의 개념이 중요하고,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냉동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살아있다는 세포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냉동을 하게 되면 얼어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농산물은 거의 얼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활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세포가 죽어버리면 이 세포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부패가 진행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냉동이라는 개념이 주요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냉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죽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형태로의 가공 과정들이 많이 나타난다. 근데 농산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냉장 상태로 해서 그 신선 농산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지, 어떤 가공이 진행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수산에서는 이러한 이 가공, 뭐 건제품을 만든다든가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가공들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어떤 전처리 과정들이 다르고, 또 포장이나 수송의 방법들이
서로 달라지더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미리 떠올리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물의 사후 변화. 지금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어서 죽은 다음에는 세포가 이제 관리가 안 되면 썩기 시작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산물이 원래 살아있던 게 죽었죠.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고 난 다음에 해당 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 경직. 사후 경직이라는 것은 뭐 사람 같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류도 마찬가지로 죽고 나면 이 사체가 죽은 몸체가 딱딱하게 굳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후 경직 이후에는 해경. 딱딱하게 굳었던 게 풀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기 소화. 여기서 이제 뭐 소화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포들이 딱딱하게 굳었다가 풀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어떤 화학적 반응, 물리적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소화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위나 장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화하고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부패가 진행되는데 어획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후 경직, 해경 시간이 얼마나 길게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지더라 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가장 쉬운 문제가 출제된다면 수산물이 사후 일어나는 과정들을 기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해당 사후 경직, 해경, 자기 소화, 부패 이런 순서를 잡고 쓰실 줄 알면 가장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간다면 각각 해당이라든가 사후 경직, 해경, 자기 소화의 각각의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패류가 어획되고 죽은 후 일어나는 변화, 즉 사후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 현기 상태로 되고 미생물이나 효소에 의하여 근육이 비가역적인 분해가 진행된다 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고 난 다음 해당 작용, 사후 경직, 해경, 자가소화, 부패가 일어나더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해당 작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이 해당 작용은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에너지 물질인 APT와 산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분해돼서 ATP, 에너지죠. 그리고 산이 이렇게 생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해당이라 하더라. 당을 분해한다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사후에는 산소의 공급이 끊어지므로 소량의 APT와 젖산이 생성된다. 젖산의 양이 많아지면 근육의 pH가 낮아지고 근육의 ATP도 분해된다. 젖산의 축적과 ATP의 분해로 사후 경직이 시작된다. 근데 산이 생성되는데 어떤 산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살아있을 때는 어떤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숨을 쉬면 이 폐에서 혈구에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 혈구가 각 원하는 세포들의 산소를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산소가 더 이상
이렇게 공급이 안 되더라.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산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호기적, 현기적, 미호기, 통성, 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요 내용은 뒤쪽에 그 세균 쪽에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그 호흡은 산소를 이용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이라든가 식물, 동물이나 식물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면서 정상적으로 세포가 생명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죽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산소가 공급이 안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산소가 공급되는 걸 호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세포가 현기 상태가 되면서 이러한 글리코겐이 이 ATP하고 젖산으로 산으로 나눠지는 현상을 우리가 해당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작용의 결과로 이렇게 사후 경직이 일어나더라. 두 번째, 사후 경직. 어패가 죽은 후 근육의 투명감이 떨어지고 수축하여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을 뭐라 하느냐? 해당 작용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사후 경직이라고 쓸 줄 아셔야 되겠죠. 어류의 사후 경직은 죽은 뒤 1시간에서 7시간에 시작되어 5에서 22시간 동안 지속된다. 여기에서 나오는 1시간, 7시간, 5시간, 22시간 이런 개념은 이 상온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우리가 이 죽은 상태의 수산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어요. 이 어류의 사후 경직은 어류의 종류, 죽기 전의 상태, 죽은 후의 방치 온도, 내장 유무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후 경직은 종류, 두 번째는 죽기 전 상태, 그리고 온도, 그리고 내장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물고기가 어류가 어떤 종류냐 그리고 죽기 전 상태 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하고 낚시로 잡은 물고기가 서로 다르더라. 요건 죽기 전 상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는 그물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몸부림치다 보면 이 근육의 운동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근육에 젖산이 많이 쌓여서 이 사후 경직이 빨리 오고 그리고 사후 경직이 끝나는 시간도 길어지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낚시로 잡은 것은 이 몸부림치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오랫동안 유지되더라.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산물 관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겠고요. 내장의 유무. 그래서 내장 부위부터 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내장을 제거하고 저장하는 경우하고 제거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이 저장 가능 기간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살 생선은 흰 살 생선보다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지속 시간도 짧다. 그래서 흰살 생선이 더 사후 경직 기간이 길더라. 그래서 이제 적색육이냐 백색육이냐 이런 얘기들 나오죠. 우리가 이제 흔히 고등어, 꽁치 이런 것들은 이 살 색깔이 붉은색 계열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사후 경직 기간이 짧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어떤 얘기예요? 저장 가능 기간이 짧아지더라. 하지만 명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흰살이죠. 이런 것들은
흰살 생선은 사후 경직 시간이 기니까 더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지더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오랫동안 격렬하게 움직이는 어류는 사후 경직이 빨리 시작되고 지속 시간도 짧다. 그렇지 않은 어류는 조직에 글리코겐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경직 개시까지 시간이 길고 지속 시간도 길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 상태 그물에 걸린 경우에는 몸부림을 많이 쳐서 이 글리코겐이 근육이 운동량이 많아지면 글리코겐이 이렇게 젖산 ATP하고 산으로 분해되면서 ATP는 운동 에너지로 써버리고요. 근육에 젖산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 경직이 짧아지더라 하는 의미겠죠. 사후 경직은 신선도 유지와 직결되므로 죽은 후에 저온 등 방법으로 사후 경직 시간을 지속 시간을 길게 해야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사후 경직에서 길수록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지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해경. 사후 경직이 끝난 뒤 수축된 근육이 풀어지는 현상. 사후 경직은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이 사후 경직이 끝나게 되면 딱딱하게 이때 굳었던 근육이 이렇게 무르게 풀리는 현상을 우리가 해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경의 단계는 극히 짧아 바로 자가소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음 자가소화. 근육 조직 내에 자가소화 효소 작용으로 근육 단백질의 변화가 발생하여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현상이다. 소화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효소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효소에 의해서 소화 효소 작용으로 단백질의 변화. 단백질이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물러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자가소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가소화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만 어정, 온도, pH가 가장 크게 좌우한다. 요 세 개가 자가소화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동량이 많은 생선은 pH 4.5, 담수온은 23에서 27도의 자가소화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pH는 4.5에서 가장 자가소화가 빠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pH 4.5면 pH는 그 7.0을 기준으로 해서 이 7.0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우리가 산성 이렇게 표현하고요. 7.0보다 숫자가 커지면 이 알카리성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약간 산성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소화가 빨라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화가 진행된 생선은 조직이 연해지고 풍미도 떨어져서 회로 먹기는 좋지 않으며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것이 좋다. 해경과 자가소화 현상은 겉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며 자가소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변질로 이어지기 쉽다. 젓갈, 액젓, 식혜는 자가소화를 이용한 가공품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 뭐 젓갈 안에 액젓도 포함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가소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공품들이다. 그리고 지금 그 중요 표시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축육은 자가소화를 적당히 진행시킴으로써 육질을 적당하게 연화시켜 풍미를 좋게 하는 반면 어패류는 자가소화 단계부터 바로 변질이 시작된다. 여기서 축육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우리가 그 냉장 온도에서 이 보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후 경직 이후에 해경, 자가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이제 그 소고기 같은 경우 바로 잡은 소보다는 이렇게 숙성시킨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숙성시킨다라는 얘기를 하죠.
숙성시켰을 때 육질이 부드러워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지만은 이 어패류는 이렇게 자가소화가 진행되면 바로 부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우리가 그 회로 먹을 때 활어회하고 선어회 있죠. 활어는 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바로 잡아서 회로 먹는 경우를 활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어는요, 물고기를 잡아서 손질해서 일정 온도에 그 몇 시간 정도 방치시켜서 숙성시킨 다음에 먹는 경우를 우리가 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어로 하는 경우에는 이 축육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부패. 어패류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미생물 작용에 의하여 유익하지 않은 물질로 분해되어 독성 물질이나 악취를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쓰면 따라가는 것 같으니까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독성 물질이나 악취. 다시 말해서 부패가 진행됐다는 얘기는 독성 물질이 생기고 악취가 발생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용은 트리메틸 아민 옥시드 TMAO죠. 가 TMAO가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 트리메틸 아민으로 환원되는데 이것이 좋지 못한 비린내의 주요 성분이다. TMA로 TMAO가 TMA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 결과 비린내가 많이 나더라. 그럼 비린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는 쉽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비린내가 많이 나고 이러한 악취가 많이 나는 생선들, 이것들은 결국 트리메탈 아민 옥시드가 많다. 따라서 트리메탈 아민이 많이 발생하는 생선들이다. 어떤 생선들이 있었습니까? 연골어류들, 뭐 상어라든가 가오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세균과 효소작용으로 아미노산 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분해되어 아민류, 지방산, 암모니아 등을 생성하여 매운맛과 부패 냄새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아민류, 지방산, 암모니아. 이런 물질들이 새로 생성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 가지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홍어 같은 경우에는 아모니아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그래서 이제 홍어 특유의 그러한 냄새들이 사실은 이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세균이나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이 어떤 소화가 진행되고 이후에 부패가 되면서 나타나는 물질들입니다. 유독성 아민류인 히스타민이 생겨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등의 중독을 일으킨다. 아민류 중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 여기에 따른 알러지 또는 두드러기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어류의 선도. 이 지금 선도 판정 관련돼서는 한 문제 정도 꼭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획후 관리 쪽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 나오는 사후에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하고 어류의 선도를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그리고 선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이 수확 후 관리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게 수확에서 소비자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상품성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시켜서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수확 후 관리의 거의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어패류의 선도 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요게 이 기본적으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면 꼭 그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십시오. 특히나 이 부분은 지금 그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출제 가능한 단어들은 전부 다 그 적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 해당 작용, 사후경직, 회계형, 자기소와 부패 순서대로 일어난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해당 작용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 글리코겐이 ATP하고 젖산으로 분해돼서 해당 작용이 진행된다. 그리고 해당 이후에 이 결과 이 사후경직이 일어나는데, 사후경직은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거, 흰살 생선이라든가 아니면 죽기 전에, 그리고 온도, 내장, 이 사후경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 유지 기간이 길어지니까 결국 이 수학 후 관리에서 어떻게 하면 사후경직 시간을 길게 할 것이냐, 요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가소화의 조건, 어종, 온도, pH, 그리고 자가소화를 이용한 거 젓갈이나 식혜. 부패는 어차피 뒤쪽에서 트리메탈아민 옥시드라든가 요 이야기는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쪽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류의 선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